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통일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천해온 한신대학교가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심포지움 자리를 만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신대학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제심포지엄의 주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 문제를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 모두가 이 대북 제재라는 결정적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고 상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이제 퀘스천 마크는 안 붙어 있습니다만 제재가 평화를 만드는가? 바로 이 제목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평화의 위협을 키우고 있다 하는 함의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역사만 되돌아봐도 북핵의 역사는 제재 강화 그리고 핵능력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굴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의 능동체, 주체인 미국에게 제재는 무엇이고 또 제재의 피동체인 북한에게 제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대북 제재는 70년 북미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면서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 특히 중국 포위론과 연계해서 현상 유지론의 핵심에 대북 제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게 제재는 체제 생존의 사활적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를 대하는 가장 최근의 태도를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한번 볼까 합니다. 2019년 작년이죠. 벌써 1년 9개월 전인데요.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as this process been more difficult than you thought? And was the North Korean demand for lifting of some sanctions the real sticking point here in that you did not want to do that and they did? And will It was about the sanctions. Will there be a third summit, Mr. President?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We had to walk away.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서 세 가지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오류, 또 하나의 모순, 그리고 하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류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They wanted sanctions lifted entirely 이런 표현을 써요. all the sanction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모든 제재 해제를 원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순은 중간에 얘기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이 상당 부분을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면서 앞뒤가 모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걸어 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날 그 전날이죠. 아침에 트럼프가 노란 봉투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내용 가운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 근데 여기다 잡동사니를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의 폐기, 핵무기 폐기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무기의 폐기, 모든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중 용도 프로그램까지 이것은 볼튼이 주도해서 미국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이 만들어서 트럼프 손에 쥐어준, 그리고 그것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미 정상이 만났는데 이튿날째야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걸로 보면 실무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그런 의도를 노출한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데 트럼프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온통 미디어의 눈은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할 필요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절박했던 것이죠.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운하게도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기자회견 이후에 북한의 입장을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동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이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북한 외무상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완전 해제가 아니라 민수용 그리고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제재 해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용과 어조에서 절박감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좌절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최선희 또 부상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이는데요.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노이까지 60몇 시간을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노이에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 트럼프와의 담판 이후를 그리면서 기차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딜로 끝났을 때 그 당혹감. 근데 이제 대북 제재는 지난 10년 동안 2006년 1695호 유엔 제재를 필두로 해서 2017년 12월에 2397호까지 11번, 2006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11년 동안에 11번의 유엔 제재 결의, 몇 번의 의장, 그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지만 그 안보리 이사국 15나라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한 제재 결의가 11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6건이 행해진 것 가운데 5건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 11건 가운데 11건은 대개 이제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때마다 그 앞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2번씩 제재가 가해져서 앞에 6번의 제재는
핵무기 관련해서 검수라든지 이 해상 검색이라든지 또는 사치품 검수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이 돼서 계속 2006년, 2009년, 2012, 13년 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지금 이용호 회장이 얘기했던 그 5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민생에 대한 제재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2016년도에 2270호, 또 2016년도에 2321호, 그건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에 이은 것이고, 트럼프가 등장했던 그 2017년도에 무려 4차례의 제재가 연속적으로 가해집니다. 물론 미국 독립기념일 2017년 7월 4일 날 ICBM 화성 14형 발사, 또 9월 달에 핵실험, 또 11월 달에 ICBM 화성 15형 발사 등등이 집중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는 질주가 계속되는 그 2017년도에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 제재가 이제 2017년 한 해 4번의 이제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이 북이 요구한 그 5건은 그러니까 광물 수출 금지,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아연 같은 거를 일체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달러 수입원을 막은 거지요. 또 농산물, 수산물, 바지락 조개라든지 해산물 수출하는 거, 오징어, 낙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일체 농수산물 수출 금지. 그리고 해외 노동자 처음에는 제한이었다 마지막에는 아예 송환, 강제 송환까지 강제한 것. 그리고 일체 합작 사업, 거기에는 이제 개성공단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게 이제 유류 제한입니다. 그것은 이제 2375호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른바 6차 핵실험 2017년 9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그 ICBM을 제재하는 2397호. 이 마지막 2번이 이제 원유를 겨냥해서 기본적으로 400만 배럴의 원유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정유 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50만 배럴로 이제 묶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이 예를 들면 전투기 훈련이라든지 탱크 기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 들어가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민수 분야에도 이제 굉장한 압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제 사활적인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10년이 됐는데 또 지금 더 심한 고통이 밀어닥친 데 대해서 이거는 사실 절박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절박하고 북한 인민으로서도 그 고통의 절박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그 배경에서 나중에 평양에 돌아간 뒤에 그 북한이 평양 주재 대사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받을 생각도 있었다. 스냅백, 그러니까 역진 방지 조항을 집어넣는다면 북한이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에 제재를 다시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트럼프가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볼튼과 폼페이오가 뜯어말려서 불발로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접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한심한 것은 한국 우리 외교부 관계자의 언급입니다. 그 이후에 워싱턴을 갔다 와서 스냅백 같은 제재 해제 방안은 아직 그것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대미 추종적이라고 할까,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제 어쨌든
2017년의 경우가 증명하듯이 가장 제재가 집중됐지만 가장 핵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제 2017년 한 해였는데요. 결국 현재 북은 미국 정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60개 내지 65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완성됐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1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제재는 평화를 만드는가 하는 거에서 미국도 사실은 제재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얼마 전에 비밀 문서 해제된 그 문서에서 드러난 겁니다만, 90년대 초에 미국의 CIA가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망라해서 정보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대북 경제 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제재 가지고는 핵 포기를 못 시킨다.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퇴임 후에 국무장관을 그만둔 뒤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비공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와요.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반길만하다. 이것이 미국의 속내입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그 부시 행정부 때 2005년 9월 19일 제가 당시에 이제 NSC 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그 9.19 공동성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 그 전후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건 북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다, 한국은 만일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으면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북에 송전해 줄 용의가 있다. 이걸로 해서 이제 9.19 핵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전후에서 네오콘, 그 럼스펠드, 체니, 볼튼, 울포이츠 이런 사람들이 비공개 행사에서 했다는 얘기. 만일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에게는 에나다 노스코리아가 필요하다. 그게 본질인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10년, 30년의 핵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제재를 했지만 북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핵무력 완성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화는 후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제재가 평화를 만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초대 국무장관으로 앤토니 블링컨, 법률가 출신이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이제 그 국무장관을 내정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서 또는 서면 인터뷰라든지 또 블링컨 이 참모로서의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 8년 동안 했던 이 대북 제재지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그것은 전략적 방치고 무산인데, 그 속에서 가장 또 오바마 8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09년부터 16년까지 북은 핵실험을 4번 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한 50번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가장 많이 했던 시간이 전략적 인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통령이 오바마였고, 오바마의 안보 보좌관이 안토니 블링컨이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TV 토론 등에서 이제 나온 또 신문 인터뷰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외교를 할 생각이 있느냐? No. 뭐 단호하게 잘라서 할 생각 없다라고 했고,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 Yes. 그건 뭐 분명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에 앞서서 북한이 중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는 선핵 폐기론입니다.
먼저 핵을 먼저 내려놔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호칭한 잔인한 독재자라거나 서그 THUG 저 깡패 아니 저 뭡니까 그러면 폭력배 또 고립된 불황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사실은 북은 뭐 김정은 위원장 때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최고 존엄 자기 지도자를 폄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에게 그 체면과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 뭐 이런 그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바이든 당선자의 입에서 그런 이제 규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태로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든은 동맹주의자요, 다자주의자요, 다자외교주의자요, 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주의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의원과 2시간 동안 토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노무현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갔습니다. 그 2003년은 북한이 2003년 1월 초에 NPT를 탈퇴하면서 또 북한의 HEU 고농축 우라늄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제 타격론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굉장히 그 한반도에 위중한 상황이 조성될 때였는데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제 노무현 당선자 측을 대신해서 연설을 하고 주요 인사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다보스 포럼에 3번째 왔다고 하는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 조선일보 특파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 특사가 왔는데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특사가 왔느냐 내가 할 말이 있다 좀 만나자.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그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 앉자마자 하여튼 네오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2시간 만나는 중에 저는 한 10분도 얘기 못했어요. 1시간 한 50분을 본인이 그냥 굉장한 달변가요 타변가인데 그땐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17년 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라크를 쳐들어간다. 그리고 또 동시에 북도 손본다. 대북 선제 타격할 것이다. 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때도 그렇게 뭐 전쟁이 날 거라든지 이런 뭐 그 느낌은 없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상원 부시 대통령과 당은 달랐지만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장은 또 미국의 의회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위상과 정보력이 강합니다. 당시에 30년 이상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가장 정직한 핵심 정보라고 봤기 때문에 또 바이든 의원도 꼭 당신네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해달라.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움직여라 하는. 제가 그때 느낀 건 바이든은 확실한 반전주의자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본인이 외교론자입니다. 외교주의자고. 그래서 제가 뒷얘기 삼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돌아오자마자 당선자를 찾았어요.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김포공항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같이 차를 타고 해화동 자택으로 가는 차 중에서 바이든 위원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를 치는 것과 동시에 이 영변 선제 타격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긴장된 톤으로 전달을 했는데 참 그때 노무현 당선인의 반응이 참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진했고 고인이 됐기 때문에 뭐 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쟁 절대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띠를 만들어서라도 미군 기지를 에워싸야 합니다.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그보다 이제 더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좀 제가 전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참 노무현답다 하는 생각도 했고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또 이 얘기를 2년 뒤에 한번 또 써먹었습니다. 어디가 써먹었느냐? 2005년 6.15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육자회담 복귀와 핵포기를 설득할 때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 북에서는 당신들은 이 미국이 칠 거라는 공포가 있지만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쪽의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이 북을 치려면 주한미군 38,000과 미군 기지에 있는 공군력을 다 동원할 텐데 인간 사슬로 에워싸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한국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데 이 정부가 있을 때 뭘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 관계를 끌고 간단 말이냐. 통 크게 합시다 해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2의 6.15 시대라고 해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2005년도에 이제 타게 되는데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의 역할은 결코 그냥 운전석 조수석에 있거나 뒤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운전원이 아니라 본인이 경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가야 하는 진짜 운전자여야 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또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게 말하고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한 얘기도 대북 북핵 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란이다. 근데 이란 핵 합의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P5+1 그러니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나라에다가 독일 6나라가 이제 협상의 한 상대방이 되고 이란과 7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합의에 갑니다. 물론 북한과 이란 간에 이제 비밀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P5+1이 병행 가동이 되는데요. 결론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핵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란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우라늄을 어떻게든 이제 동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단일하게 맞춘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재 완화와 맞교환을 합니다. 동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자 회담이라는 이제 회담의 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대북 제재 협상과 관련해서 제재 완화 협상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특히 이 블링컨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는 역사적인 핵 협정이다. 자기 부통령 때고 뭐 이제 그건 위협으로 한 것이고 트럼프가 했던 것은 아주 돈키호테식 사업이다. 영어 표현으로 퀴사틱 돈키호테. 퀴사틱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상향식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 실무 내가 당선되면 미국의 협상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동맹국들 및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조율된 캠페인 노력에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올 7월에 그 바이든이 이 입장문이라는 건 뭐 블링컨이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지금 북미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이제 그건 톱다운 방식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북미 실무회담에 맡겨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더더구나 이 정부는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6자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6자 회담은 의장국이 중국이고 중국이 의장국인 이 방식을 미국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이 의장국인 6자 회담이 가동됐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이란 모델
P51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에다 한국 이렇게 6자가 뭐 현 단계에서 일본이 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이란 모델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략적 도발을 일삼았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분석과 시각이 있습니다. 일면 맞고 일면 틀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오바마 회고록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바마는 핵 없는 세계라는 그런 비전으로 노벨 평화상도 가불로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이제 그 금융 위기의 그 복판에서 등장해서 국내 문제에 정신이 없다가 2009년 1월 달 취임하고 석 달 뒤에 4월 5일 날 프라하에 이제 외국 그 순방은 처음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그 세계를 향한 그 첫 연설이 메시지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4월 5일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보좌관이 가서 흔들어서 깨우지요. 북한이 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오바마의 첫 인상은 굉장히 북한이 오바마를 질리게 한 그래서 일어나서 본인이 직접 연설문 원고를 수정합니다. 아주 강력한 규탄사를 거기다가 두 센텐스인가 세 센텐스를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북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합니다. 그게 2009년 5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저 사고 있고 이틀 뒤인데요. 아무튼 북은 이제 그 자신들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근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2009년 12년 만에 이제 다시 출범하고 오바마 때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12년 전 2009년 1월 달에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임명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처음에 대북 포용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이 한중일 순방을 하면서 말하자면 포괄적인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북이 원하는 제재 완화 또는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을 시사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권이나 처음부터 정해진 확고한 정책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늘 상대적이고 또 가변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집니다. 그 오바마 등장하기 그 전해 8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병설 등등.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부가 그때 이제 곧 이제 북한의 이상설과 함께 곧 붕괴할 거다 하는 그런 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지요. 지도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북한은 무너질 거다라는 거였고 이것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만일 유고 사태가 되면 우리가 무력 통일을 달성하는 뭐 그런 연습 계획 같은 것들이 언론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북으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내부 결속도 필요한 그런 상황 논리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 들어섰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평양 내부에서는 아마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 선보였던 화성 16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7년 11월 29일 날 뉴욕 워싱턴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의 화성 15형보다 더 길어지고 더 구경이 커진 그 ICBM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강경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분간 바이든 왜냐하면 오늘 현재까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20일째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절차적으로 뭐 끝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관망하면서 아마 그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뭐냐? 내년 2,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또 미국의 태도를 주목하면서 만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어떤 연기라든지 중단이라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과 사인이 있게 되면 북은 대화 국면으로 대화 국면에 대한 기대를 아마 갖고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일체 지금 북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오히려 미국과 우리가 이제 계속 평양을 두드려도 근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때 미국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거꾸로 북이 이제 되돌려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진영을 이제 갖추고 이제 정책 리뷰에 들어갈 터인데요. 또 북은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해갈지를 지금 자신들도 지금 뭐 열심히 토론하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중요하고 평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입니다. 이 정부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 오늘 주제처럼 대북 제재가 평화를 만드는가? 제재가 약해서 핵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다. 협상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하나고, 그다음에 제재가 11번 될 때마다 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항상 핵 능력 강화로 역작용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이 지난 10년 증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뭐 촘촘하게 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상을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미 아까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스냅백, 영변 핵시설을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하겠다. 동창리 ICBM 그 발사 기지 그것을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이것은 미국 안보에 또 우리 안보에도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북으로서는 어렵게 내놓은 겁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걸 폄하합니다. 다 뭐 고철덩어리다, 더 내놔라. 그런데 일단 비핵화의 1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북의 입장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만일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제재는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이란 핵 합의, 미국이 그토록 바이든 정부가 칭송에 맞지 않는 역사적인 핵 협정이라고 하는 이란 핵 협정의 요체도 그겁니다. 만일 이란이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건 스냅백 다시 돌아간다 하는 조항을 믿고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으로 한국은 이미 중견 국가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죠. 이지만 동시에 내 문제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아까 2005년 9.19 공동성명 10년 전인데요. 자, 북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국교를 수립한다. 우리는 전기를 준다 하던 그 합의가 금방 찢어졌는데, 그때 미국 쪽 대표가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주한미대에서 나중에 동아태 차관보로서 이제 이 협상에 임했던 이분이 몇 년 전에 서울에 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렇게 육자가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그거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찢어버리고 말하자면 다 북한이 그 합의를 찢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찢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힐 차관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미국에는 2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네오콘이 주도하는,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부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협상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세계 도시를 가보면 제일 많은 게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 한국은 이제 중견국가 이상이다. 그리고 제발 한국의 관리들이 워싱턴에 와서 예스 좀 그만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라.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자, 결국 대북 제재 평화를 만드는가, 우리 학이 달렸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